동남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동남아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동남아 여행 자체는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여행 가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있다. 보통 뭐냐면 입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분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나 장기 떼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캄보디아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캄보디아 사태는 엄청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했을 때 지금 수사가 얼마나 진행 중이냐, 뭐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나 와 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를 일단 간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가기 전부터 사실상 이런 범죄를 뭐 중국 자본이든 아니면 캄보디아 자본이든 본인들의 자본이든 어떤 걸 이용해서든 캄보디아에 공장을 만들고 어떤 사기 행각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야 진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반대 끝엔 뭐가 있냐면 여행이나 친구의 권유나 이런 걸로 그냥 납치에 가까운 걸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런 경우죠. 친구가 그냥 태국으로 놀러 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태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 그래서 친구 3명을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도와줘.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해서 이게 캄보디아라는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차를 타고 갔는데 눈을 떠보니 캄보디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양극단이죠. 정말 이건 납치에 가까운 경우, 여기는 진짜 그냥 완전히 공범 내지는 주범에 가까운 경우. 근데 이 안에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디까지 가해자고 어디까지 피해자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제일 흔한 사례가 월 1,000만 원 줍니다.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로 뭐 3,40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는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가운데 제일 흔한 스펙트럼은 이게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불법적인지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보통은 뭐 이제 리딩방 정도가 아닐까, 뭐 코인 거래, 금 ETF 뭐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서 어느 정도는 불법이지만 뭐 아주 불법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도 나뉩니다. 가서 얼마나 가담하는지, 뭐 폭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너도 이미 너의 계좌를 사용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너 지금 뭐 한국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야. 내지는 네가 지금 먹은 것 중에 마약들이 들어있었으니까 너 들어가면 이제 마약 범죄가 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협박, 이런 거에 얽매여서 어떤 이유에서든 혹은 회유도 있죠. 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 우리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2-3천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이걸 넘어서 야, 너 한국에서 어땠어? 살만했어? 너 부자 될 수 있었어? 딴 애들은 지금 옆에서 막 서울에 집 사고 마세라티 몰고 다니는데 너 그럴 만한 기회 있었어? 아니, 여긴 기회였다. 형도 처음엔 다 너 같았어. 겁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 뭐 잘못하면 어떻게 큰일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형 지금 1년 동안 3억 벌었어. 너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 일 다 똑같다.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성과 내는 사람한테 대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잘하면 우리가 왜 너를 싫어하고 널 왜 괴롭히겠어? 네가 잘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또 천차만별입니다. 범죄를 실제로 열심히 제대로 했는지, 대충 하는 척만 했는지, 그래서 피해자는 몇 명이나 생겼는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현재는 지금 대부분 적극 가담한 측,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내에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사실 조사,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을 피의자라고 한 수사들이 대부분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갔다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수사는 사실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많이 진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범죄 조직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가는 길, 나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 있고 누가 있는지 같은 게 사실상 많이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바로 윗선, 뭐 중국인이나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내 바로 윗선 나를 유혹하고 회유하고 뭐 협박을 했던 한국인들까지만 내가 기억하고 이 사람들만 특정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이 조직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지 않고 뭐 라오스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미얀마까지도 이동한 경우들도 많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경찰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수사를 기대하기에는 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어떤 조사 내지는 수사는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피의자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진짜로 거의 납치당해서 그것 때문에 납치를 당했고, 혹은 그 1,000만 원 이런 거에 속아서 가서 나는 학대를 당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왔는데 나는 피해자로 조사만 받고 있어.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도 생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서 요즘에 특별 계도기간, 특별 자수기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피해자로 이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좀 감경을 해주거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억울한 경우도 생기고, 또 반대로 지켜보시는 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생기는 게, 정말 적극 가담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것처럼 약간 이제 라벨이 붙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수사나 이제 어떤 처벌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인 상황에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론이나 언론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활발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총책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이 캄보디아라고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단지의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캄보디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시작이 됐고, 나이지리아는 보통 영어권을 사용을 하거든요. 나라 자체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 유명인 사칭을 하든 아니면 로맨스 스캠으로 그냥 나는 어느 미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캠 컴파운드가 처음 생겼던 것들은 이제 그런 나이지리아 같은 곳이 이제 모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시작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캄보디아 자체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흔히 말 나오고 있는 시아누크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프놈펜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산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대1로 정책으로 중국계 자본이 고속도로를 놔서 2시간이면 간대요. 그리고 이제 시아누크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 외부로 이동하기 굉장히 이렇게 좋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으면 이 중국계 자본이 돈을 가져갈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본들이 주로 뭘 하려고 했냐면 휴양 사업, 관광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캄보디아는 굉장한 관광국이거든요. 캄보디아 국기에도 앙코르와트가 있죠. 앙코르와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관광국이고, 특히 앙코르와트 같은 거 관광을 하신 분들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바다 같은 데 리조트에서 관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고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지노, 큰 리조트 단지들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신화월드 같은 느낌의 그런 리조트 단지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 리조트 단지를 다 지은 시점이 불행하게도 2019년, 20년 무렵입니다. 무슨 말이냐? 짓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된.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이 그런 이제 리조트 단지를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중국계 자본들이 사실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투입된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뽑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범죄 단지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이 범죄 단지는 원래 어디 있던 것들이냐면 중국에 있거나 필리핀 같은 곳에 있던 범죄 단지들이 중국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혹은 필리핀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가 급변하면서 이제 마르코스 집안과 두테르테 집안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치가 급변하면서 밀려난 이런 범죄 집단들이 캄보디아에 자연스럽게 이제 둥지를 틀게 된 거거든요. 이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했던 대상은 한국인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엔 중국인들이었어요. 중국계 범죄 집단들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제일 쉬웠죠.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하게 접근이 쉬웠던 대만인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대만에서 202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보이스피싱의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캄보디아에 납치된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이런 게 있다는 걸 2022년쯤에는 이미 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만 상대, 중국 상대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중국의 경우에는 한번 당하면 애초에 중국의 범죄 집단이다 보니까 자금을 묻기가 대단히 용이해요. 그리고 되게 일벌백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 집단이 2023년, 4년, 특히 4년, 5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한국을 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은 굉장히 좁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려면 한국인들이 있어야 돼요.
범죄를 저지를 한국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맨 처음 2022년 3년에는 한국인 상대의 범죄는 별로 없었어요. 한국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몇 명을 확보하고 이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한국인을 데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니까 또 한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구해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에 따르면 한 10,000명까지 가 있다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이다. 보통은 한 5,000명이다. 많으면 10,000명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인 대상의 범죄를 위해서 일종의 기계, 노예, 생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집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빼낼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을 계속 써먹을 것이고, 즉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한국인 상대의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벗어난다면 뭐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의 이제 중국 접경 지역, 내지는 라오스, 아니면 베트남의 캄보디아 접경 지역, 이런 곳들로 이런 스캠 컴파운드들이 이동을 해서 한국인 상대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은행을 묶든가 계좌를 묶어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안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산업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윤을 볼 수 있으면 이런 범죄는 계속 저질러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도 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에 계좌를 묶고, 은행이 만약에 이런 범죄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는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돈의 흐름을 묶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런 범죄들은 아무리 막고 아무리 수사를 해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돈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캄보디아에 안 가고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고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인들을 빼오고 이런 범죄 단체들을 일벌백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했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돈의 흐름을 묶는 겁니다. 결국은 이윤이 있는 곳은 사람들은 어떤 산업이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이 이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거에 취약하고 돈을 낸다는 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캄보디아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돈의 흐름을 묶는 거예요. 근데 돈의 흐름을 묶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은행을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줄 때 현금을 뽑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런 사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순식간에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이 돈은 또 순식간에 다른 어떤 이제 계좌들을 통해서 돈 세탁이 돼서 어떤 국외로 빠져나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의 흐름을 묶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캄보디아 간 사람들이 흔히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걸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겠다라는 제안 내지는 협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혹은 이걸 거부하더라도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사실 되잖아요. 눈앞에 있고 뭐 얼굴 인증, 뭐 지문 인증만 시키면 사실 계좌를 만들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사람 명의 대출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아니라도 휴대폰에 앞성 앱 같은 것만 하나 깔아 있더라도 그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인증을 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현실을 막으려면 비슷한 상황이지만 일본에 비해 대한민국이 더 많이 타겟이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계좌 하나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대출 하나 일으키기도 어려워요. 비대면으로 하기도 되게 어렵고, 대면으로 가서 보통 해야 되고, 대면으로 가서 계좌를 만들어도 최소 3, 4일, 막 길면 일주일씩 걸리는 게 일본의 계좌 만들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휴대폰으로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대출이 되고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IT 강국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뭐 전화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뭐 특정 뭐 친필로 뭘 요구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라도 있어서, 만약에 은행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이용된다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대출이 일으켜져서 이것 때문에 피해액이 생겼다면, 이런 부분은 은행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사이트 같은 거, 뭐 아마존 같은 거 한번 가입을 해보셔도 미국 사이트 가입할 때 우리나라 사이트보다 뭐 인증 이런 거 훨씬 적어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데 이렇게 인증 같은 게 되게 적어도 가능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은행이든 어떤 그런 홈페이지 뭐 관리자든 어떤 식의 형태냐면, 정부가 정해놓는 어떤 그런 보안 시스템 같은 거를 다 하면 면책이. 근데 문제는 항상 진화하죠. 근데 정부
관이 어떤 그 보안 시스템에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게,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은행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은행 스스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해서 너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장 경제고 이게 더 빠르게 어떤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서 허위 송금, 허위 개설, 허위 대출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는 정도의 법제가 마련이 되고 은행에게 책임을 물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은행을 통한, 계좌 시스템을 통한, 이 금융 시스템을 통한 돈의 흐름을 막는 거고요. 이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용되는 어떤 구조, 은행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내에 있는 주체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청년층의 구조적 취약성의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20대 분들입니다. 20대 사람들이, 그리고 20대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없다를 떠나 캄보디아에 가면 나 장기 떼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이미 빚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내가 감수할 만해. 어차피 내 인생이 바닥인데 뭐 더 떨어질 때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하고 캄보디아에 갔던 거예요. 실제로 20대, 30대들에게 이 통계를 보면 어떤 패턴들이 노출이 되고 있냐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는 내가 집을 사거나 자산을 축적하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10년 전에 20대, 20년 전에 20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월 400, 500만 원을 벌어도 이 돈만 가지고는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약간 좌절을 한 거죠. 나는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어. 그 와중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운이 좋아서 영끌을 해서 서울에 부동산 산 사람들은 7억, 8억씩 돈을 벌었고, 운이 좋아서, 이건 정말 운의 영역이죠. 비트코인을 뭐 한 100만 원어치 샀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10억 원, 100억 원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들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SNS에 자랑을 합니다. 돈 자랑을 해요. 나는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얼마의 돈을 벌었다. 나는 전용기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한다. 이런 돈 자랑을 하는 문화까지 생기다 보니 SNS를 통해서 이런 소수의 운이 좋아서 잘 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난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일하기 싫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자 보편적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20, 30대들 아마 똑같은 생각 다 할 겁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나는 그걸로 사람들을 도왔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으나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하다 라는 이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소득의 상승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성실하게 일할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범죄는 지속될 거고, 이 범죄, 위험한 행동에 빠져드는 청년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단은 이제 제가 뭐 다 제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라든가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현재 편중되어 있는 세대 간의 어떤 자산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젊은 세대들에게 이전하고 최소한 공평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노력이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국가를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원초적인 요인은 출산과 국방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과 국방은 많은 경우에 청년만이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뭐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죄에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생을 자포자기 한다든가 이런 식의 환경이 지속되는 사회는 그냥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청년들을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면담 되게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빚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빚을 진 사람들이 빚독촉,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어떤 절망적 상황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시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빚 때문에 혹은 내가 돈이 없는 상황 때문에 목숨 거시고 위험한 일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생파산 변호사고요. 사람들이 빚이 있을 때 합법적인 방식으로 빚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 빚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커요. 빚을 갚으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점점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범죄라든가 자포자기한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뭐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해주는 시스템 내의 방식으로 빚을 없애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빚 없애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는 좀 청년들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남아 여행 가는 건 위험한가요? 동남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동남아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범죄자들이 어디로 도피를 한다, 아니면은 이런 로맨스 캠 단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행객이 뭐 바로 뭐 그 범죄도시 2 영화도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통 이런 내용들은 다 필리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캄보디아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캄보디아가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식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기서 산업을 운영을 하려면 자기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나라는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정치적 결탁이라든가 뇌물을 줘서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전반적인 치안은 좋은 국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관광국들이 대상이 됐던 거고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여행지 안에만 있다면, 관광으로만 그런 어떤 리조트 이런 어떤 관광지대에만 있다면 사실상 굉장히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캄보디아를 넘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 점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잡혀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들은 또 문제가 보통 어디서 발생하냐면 카지노에서 발생해요. 카지노를 갔다가 거기서 빚을 져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끌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여행 자체는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1번. 두 번째는 여행 가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있다. 관광지 이내에만 좀 머물러 계시고, 두 번째로 카지노는 어지간하면 가지 마셔라. 이것만 주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의 마침표 채무닷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빚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들이 사기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특히 빚 문제로 어려우시는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고요.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빚을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제가 사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좀 회생 많이 시켜줬는데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정말 그런 길이 있었어? 이런 반응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회생이랑 파산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빚을,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없애줄 수 있는지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 내에는 단지 회생파산 업무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범죄라든가 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변호사들이 20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빚 문제를 합법적으로 없애시기를 바라겠습니다.